뿅 어서오세요. 오늘은 레딧에 올라온 소설 733호를 읽어보려고 해요. 시작할게요. 자살방. 그들은 733호를 그렇게 불렀다. 가뜩이나 대학 입학 첫날이라서 걱정거리가 산더미인데 기숙사에 자살방이라는 곳까지 있다니. 처음 신청한 기숙사는 734호였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남쪽동 건물에 있는 화장실 딸린 깨끗한 방이 아니었다. 도리어 우리 방은 훨씬 낡은 건물의 7층이었다. 그래도 마냥 실망하진 않았다. 최소한 내 절친과 방을 같이 쓰고 싶다는 요청은 수용해줬지 않은가? 오전 내내 리디아와 짐을 날랐다. 기숙사 조교가 우리 방을 찾아왔을 때쯤 나는 벽에 좋아하는 포스터를 붙이고 리디아는 독서 중이었다. 안녕, 난 베스라고 해. 금발머리에 활기 넘치는 목소리를 가진 여자가 우리 방에 들어오면서 인사했다. 올해 기숙사 조교야. 안녕. 내가 베스에게 고갯짓을 하며 화답했다. 와, 너네들 정리 진짜 빠르다. 베스가 잘 정돈된 침대와 가지런하게 걸린 옷장을 보며 말했다. 그리고 리디아가 지난 여름에 완성한 크툴루 그림을 들어서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이거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온 크라켄 그린 거야? 그러자 리디아가 책 너머로 베스를 응시했다. 아무튼 조교가 말을 이었다. 우리 동이 남쪽 동만큼 신축은 아니지만 이래봬도 이 건물에 얽힌 역사가 많아. 지어진 지 벌써 60년이 다 돼가거든. 그래 보여. 내가 방을 훑으며 대답했다. 방이 좀 작네. 뭐 50년대 사람들은 체구가 작았으니까. 베스가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다. 그러셔. 리디아가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응, 그럼. 입술을 한껏 오므린 베스가 대답을 마치고도 계속 방을 서성였고 방은 어색한 공기로 채워졌다. 그나저나 내가 얼음을 깨며 말했다. 우리 옆방 말이야. 733호실이지. 우리 방보다 훨씬 큰 거 같던데. 빈 방이면 혹시 우리가... 아니, 그 방은 안 가는 게 좋아. 베스가 내 말을 자르며 말했다. 그 방에서 자살 사건이 2번 있었거든.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한 명은 목을 맸고 한 명은 투신했을 거야. 학교에서도 그 방은 계속 공실로 둘 거고. 아무튼 2층은 여학생 전용층이고 오후 11시 이후로 남학생은 출입 금지라는 걸 알려주려고 온 거야. 우리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베스는 손뼉을 한번 치더니 빠르게 마무리하고 방을 나갔다. 아무튼 만나서 반가웠어. 방금 제가 말한 미친 소리 들었지? 이제부터 쟤는 병신 베스다. 아니 리디아, 말이 돼? 자살이라니. 백하, 진정해. 어느 학교나 자살 사건은 있어. 하지만 같은 방에서 2건이나 있었다잖아. 그러자 리디아가 한숨 쉬며 말했다.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우리 방도 아니잖아. 뭐 그렇긴 하지만. 나는 방에 난 작은 창문을 보며 말했다. 이 작은 창문을 기어 올라가서 뛰어내린다는 게 상상이나 돼? 투신하면 그래도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 5초까지는 살아있다고 하던데. 아, 백하, 좀 적당히 해라. 리디아가 창문을 흘끗 보더니 몸을 부르르 떨었다. 나 고소공포증 있는 거 알잖아.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혈압이 고공행진한다고. 우리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살방으로 옮길 수도 있어. 나는 리디아를 놀리며 말했다.
그 방은 사면에 창문이 있다던데. 꺼져. 알았어, 화내지 마.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 굳이 저 작은 창문으로 몸을 우겨 넣어서 떨어지려면 얼마나 의지가 강해야 되겠어? 아까 들었잖아. 그 당시 사람들은 체구가 작았던 모양이지. 리디아가 창문에서 멀어지려는 듯 침대에 몸을 깊게 묻으며 대답했다. 외향적이고 친절한 리디아 덕분에 우리는 빛의 속도로 친구를 만들어 나갔다. 학기 초반에는 특히 파티가 많았는데 리디아는 그 중 하나에서 운명적으로 한 남자를 만났다. 리디아와 나는 기저귀 살 때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올해 9월 말이면 사귀겠구나 하고 감이 왔다. 상대는 마이크라는 남학생으로 특별한 건 없었다. 캠퍼스에서 흔히 보이는 사교 클럽 회원이랄까. 캠퍼스 생활 한 달 차가 되자 대학 생활의 신선함도 점차 시들해졌다. 리디아와 나는 우리에게 알맞은 페이스를 찾았고 덕분에 주말은 음주 대신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다. 2주 후면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데다가 1학년 성적은 A+로 유지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10월 초였던 어느 날 밤, 뭔가 시끄럽게 긁히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몸을 일으켜 앉고 다시 소리에 집중했다. 옆 침대를 보니 리디아 역시 잠이 번쩍 깼는지 소리를 듣는 중이었다. 쾅! 뭐야, 시발. 리디아가 소리 없이 입모양만으로 내게 물었다. 기숙사라서 늦게 귀가하는 사람이 있으면 복도에서 소리가 나는 건 당연했다. 하지만 이 소리는 옆방에서 들렸다. 그러니까 733호에서 소리가 나오는 중이었다. 드르륵. 저거 혹시... 맞아. 리디아가 속삭였다. 옆방 창문 여는 소리야. 리디아의 강한 주장으로 우리는 항상 창문을 굳게 잠가두었다. 하지만 733호 창문이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날 이유는 전혀 없었다. 쾅! 누가 저기 안에 있나? 리디아가 어깨를 으쓱했다. 누가 장난치는 거 아니야? 신고식 같은 거. 그러자 리디아가 눈썹을 세우며 말했다. 무슨 신고식? 몰라. 뭐 입학 신고식 같은 거. 1학년들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드르륵. 누가 1학년을 겁줘? 나도 어깨를 으쓱였다. 쾅. 백하, 내가 아무리 널 아낀다고 해도 방금은 진짜 멍청해 보였다. 나는 쥐고 있던 베개를 리디아에게 던졌다. 누가 됐든지 가서 작작 좀 하라고 말하고 와. 내가? 창문 밖으로 내던져질 일 있냐? 드르륵. 난 안 갈 거야. 난 예술 전공이잖아. 너는 정치학도고. 그러니까 네가 가서 법률 용어로 조지고 오란 말이야. 좆가. 그럼 병신 베스를 부르자. 이런 일 하라고 있는 거 아니야? 쾅. 내가 안 갈 거야. 진짜 나 시키진 마라. 알았어. 리디아가 크게 속삭이며 말했다. 그럼 저 소리는 무시해야 되겠네. 야, 난 7시 반에 오전 수업 있단 말이야. 내가 속삭였다. 드르륵. 그럼 어떻게 좀 해봐. 아우 진짜. 나는 일어나서 문으로 향했다. 과장된 몸짓으로 문을 벌컥 열고 복도로 나가서 창고라고 써있는 733호 문을 마구 두드렸다. 시간이 몇 시인데 이러는 거야. 작작 좀 해. 내 말에도 아무 대답은 없었다. 쾅. 아 진짜.
한숨이 나왔다. 문에서 한 걸음 물러나자마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733호는 외부에서 자물쇠로 잠긴 상태였다. 나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왔다. 어떻게 됐어? 리디아가 물었다. 아씨, 나 다시는 저기 근처도 안 갈 거야. 문이 밖에서 잠겨 있어. 대체 누가 저기에 무슨 수로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네 말은 지금 저 안에 있는 게 으시으시한 귀신이다 이거야? 리디아가 웃으며 말했다. 아니, 사람들이 자살방이라고 부르는 저 방에 존나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그러자 리디아가 코웃음을 치더니 누우면서 말했다. 넌 연극영화과로 갔어야 됐어. 그 시간 이후로 더는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건물 밖에서 볼 때 733호 창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일주일 내내 733호 창문을 지켜봤지만 창문은 닫히지 않았다. 밤이면 이따금 733호에서 유리구슬이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소리로는 리디아가 깨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따로 리디아에게 언급하진 않았다. 하루는 낮에 혼자 기숙사에서 노트북으로 노트 정리를 하던 중이었다. 헤드폰을 꼈지만 노래가 크진 않았기 때문에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 정도는 들을 수 있었다. 네, 들어오세요. 나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얼마 후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헤드폰을 빼고 노트북을 닫았다. 몸으로 문을 돌리면서 말했다. 네, 뭐야? 방문은 활짝 열린 상태였다. 당시 내가 사귀던 3학년 이한이 잠깐 들르기로 했어서 내가 일찌감치 열어둔 것이었다. 그 순간 뒤에서 들리는 노크 소리에 깜짝 놀란 나는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 그 소리는 방 반대편에서 오는 소리였다. 옷장 너머. 옷장이 붙은 벽은 733호와 맞닿은 벽이었다. 리디아, 장난치지 마라. 대답이 없다. 리디아, 내가 장담하는데 너 나오면 강냉이 털어버릴 거야. 조용하다. 나는 옷장에 다가가 손잡이를 잡았다. 리디아, 너 뭐? 복도에서 리디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내 뒤에 있었다. 나는 옷장 손잡이를 놓고 충격에 눈을 치켜뜨며 뒤로 물러났다. 리디아가 침대에 짐을 던지더니 팔짱을 끼고 날 바라보았다. 리디아, 너 다음에 뭐라고 하려고? 난 네가 옷장에 숨은 줄 알았어. 얼빠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뭐? 대체 왜? 누가 문을 자꾸 두드렸단 말이야. 맙소사, 백하. 리디아가 이마를 문지르더니 옷장에 다가가 문을 활짝 열었다. 물론 옷장 안에는 옷과 상자뿐이었다. 리디아는 날 보면서 팔을 크게 휘두르며 이렇게 묻는 듯 했다. 이제 뭐? 아니, 진짜로. 백하, 여기 아무도 없잖아. 아니, 나도 들은 게 있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노려봤다. 때마침 방에 들른 이한 덕분에 그 눈빛 교환은 곧 끝나버렸지만 이한은 냉랭한 방 공기를 눈치챈 듯 했다. 안녕?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리디아를 노려봤다. 옆방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 물론 그건 전부터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무슨 방? 735호?
아니면 빈 방? 빈 방! 리디아가 힘을 실어서 말했다. 아, 733호. 뭐 놀랍지도 않네. 자살방이잖아. 응, 나도 죽은 사람 얘긴 들었어.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았다. 깨름직한 얘기지. 같은 방에서 3명이 자살하다니. 셋이라고? 리디아가 눈썹을 세우며 말했다. 우리는 2이라고 들었는데? 70년대에 자살한 사람 2 있고 10년 전에는 남자가 투신했어. 그의 말을 들은 나와 리디아는 동시에 몸을 떨었다. 리디아가 더 심하긴 했지만 둘 다 고소공포증이 있었다. 투신이라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죽음이다. 그러게, 한 방에서 3사람이나 죽다니 소름 끼치긴 한다. 리디아가 짐짓 미안한 음조로 말했다. 맞아. 게다가 그 방에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안이 말했다. 뭐?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 매해 누군가가 새로운 이론을 내기는 해. 할로윈 주간이면 교내 신문에 실리거든. 안에 뭐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착한 존재는 아닌 게 분명해. 혹시 옆방에 사는 학생이 자살한 적은 없어? 예를 들어 우리 방이라든가. 없어. 733호만 그랬어. 솔직히 올해 북쪽동을 개방한다고 들었을 때도 좀 놀랐어. 올해 신입생 수가 20년 만에 최다라며. 내가 건성으로 대답했다.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 방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는 건 알지? 이안이 내 옆에 앉자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알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같은 방을 못 쓸 거거든. 리디아가 재빨리 말했다. 백화랑 나랑 벌써 15년 차라고. 다른 사람이랑은 방 못 써. 아, 그럼 그냥 사탄의 옆방에서 살자고. 내가 옷장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리디아가 어깨를 움츠렸다. 그래도 졸업하고 나서 풀 썰은 생기잖아. 그런 썰은 별로 안 풀고 싶은데. 그로부터 며칠 뒤, 리디아는 옷장 사건을 믿기 시작한 것 같았다. 나는 오밤중에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에 깨어났다. 리디아를 봤더니 이미 동그랗게 눈을 뜨고 날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속삭임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대체 어디서 들려오는 건지 확인하려고 집중했지만 뭐라고 하는지는 단어 하나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나는 침대에서 나와 까치발로 걸어 리디아의 침대로 들어갔다. 리디아 쪽에서 속삭임이 더 크게 들렸다. 그러고 보니 리디아 쪽 벽이 733호랑 붙어있다. 난 소리에 더 집중했다. 절대로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듣지 말 것. 응? 리디아가 벽에 귀를 댔다. 속삭임이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나도 몸을 더 기울였다. 갑자기 벽 저편에서 쾅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놀란 리디아가 귀가 아픈 듯 곧장 귀를 떼더니 몸을 움츠렸다. 누군가 733호에 있다. 무섭다기보다는 화가 치민 나는 방문을 열고 나가서 분명 공실이어야 하는 그 방 앞에 섰다. 상황이 이쯤 되니 이 시간에 누가 깨어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었다. 나는 거칠게 733호의 문을 두드렸다. 그렇게 하니까 좋냐, 씨발! 문에 대고 소리쳤다. 이제 장난으로 봐주는 것도 한계야. 그 족같은 방에서 기어 나오라고, 이 개자식아! 묵묵부답.
그리고 천천히 문고리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어떤 반응이 나오리라고 예상했던 건 아니지만 이런 건 더더욱 아니었다. 격렬하게 문에서 떨어지려던 나는 복도 반대편으로 달려가는 형상이 되었다. 문고리가 다 돌아가자 무언가가 문 저편에서 문을 미는 게 느껴졌다. 문이 무섭게 덜컥댔지만 자물쇠가 걸려있는 탓에 열리지는 않았다. 문을 미는 힘이 사라지고 문고리가 원 위치로 돌아갈 때까지 숨을 쉴 수 없었다. 리디아가 방에서 빼꼼 내다보는 게 보였다. 어떻게 됐느냐고 묻는 듯한 그녀의 손짓이 보였다. 장난이 존나 좋은 새끼들인가 봐. 내가 목청 좋게 대답했다. 리디아는 고개를 젓더니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나는 복도에 엎드려서 문틈으로 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아마 그게 내가 처음으로 733호의 내부를 본 것이리라. 733호는 확실히 창고로 사용되는 것 같았다. 한쪽 벽에는 의자가, 반대편에는 침대 프레임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삭은 듯한 매트리스 몇 개가 창문 아래에 쌓여 있었고 방 안 모든 것에는 먼지가 수북했다. 게다가 창문이 무척 컸는데 밖에만 봐서는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었다. 창문은 평소처럼 열려 있었는데 누가 봐도 창턱에 올라가기 쉬워 보였다. 방은 근 2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먼지가 엄청났다. 그래서 더욱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방을 훤히 볼 수 있을 정도로 환했던 달빛이 한순간 사라지고 문틈이 캄캄해졌다. 시야에 적응하려고 재빨리 눈을 깜빡였다. 눈을 꽉 감았다가 뜨는 순간 커다란 노란색 눈동자 하나가 문 하나만을 사이에 둔 채 날 응시하는 걸 발견했다. 그날 새벽, 내 고함에 기숙사 인원의 절반은 깼을 거다.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은 건 더 말할 것도 없다. 다음날 아침 리디아와 함께 기숙사 관리실에 가서 새로운 방 배정을 요청하고 부디 바꿀 수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방 배정이 결정될 때까지 절대로 지금의 방에 혼자 있지는 않기로 약속했다. 주말이 되면 둘 다 집으로 가든가 아니면 같이 기숙사에서 자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 우리는 점차 주말이 되면 각자의 남자친구네 집에서 지내게 됐다. 이안에게 그날 일을 말하자 교내 초현실 동아리에 가보는 것을 추천했다. 마지못해 그들과 약속을 잡았고 화요일에 옷을 멀끔하게 차려입은 크레이그라는 학생과 그의 동료라는 4명을 만나게 됐다. 리디아와 나는 그간 있었던 사건 사고를 모두 털어놓았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었어도 낱낱이 전부. 크레이그와 4명은 30분 동안 조용히 우리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의 얘기가 끝났을 때 비로소 그들이 입을 열었다. 그게 다예요? 크레이그가 물었다. 네, 내가 천천히 대답했다. 동료들과 상의할 시간이 필요한데 잠시 나가서 기다려줄래요? 그러죠. 리디아가 관대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넉넉하게 상의하세요. 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리디아는 콧방귀를 뀌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가자. 가긴 어딜 가? 내가 물었다. 이거 너 진심이야? 리디아, 제발, 우린 도움이 필요해. 나 진짜 존나 무서워.
목요일부터 지금까지 기숙사 방에서 잔 적 한 번도 없잖아. 이거는 우리가 털고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알았어. 리디아가 손을 내치며 말했다. 뭐라고 하는지나 들어보고 관리실 가서 방 결정됐는지 확인해보자. 복도에서 15분 정도 서성이다 보니 크레이그가 우리를 불렀다. 상황이 상황인데다가 동호회 임원까지 모여서인지 크레이그가 목청을 가다듬더니 결론을 내놨다. 여러분이 상대하는 존재는 매우 화가 난 귀신입니다. 당신의 전문적인 견해인가요, 크레이그? 리디아가 물었다. 나는 리디아를 쏘아보았다. 그렇습니다. 4명 중 1명이 대신 대답했다. 비전문가들은 귀신이라고 보는 바로 그 존재죠. 맙소사. 리디아가 탄식하며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리디아의 짜증을 절망으로 받아들인 크레이그가 단숨에 연설을 시작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가씨들. 우리가 두 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마의식을 제대로 모르는 일반인은 영과 마주치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찾아온 건 정말 잘한 거예요. 자살귀들은 언제나 분노에 차 있으며 복수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를 향한 복수인데요? 내가 물었다. 다른 학생이죠. 이 존재는 괴롭힘을 당하던 중 목숨을 끊었고 그래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게 분명합니다. 당장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다만 동아리를 위한 발전 기금을 조금 내주십사 하는데요. 크레이그가 말을 이었다. 733호에서 그렇게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건 몰랐습니다. 정말 흥분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리디아가 내 손을 잡고 일으키며 말했다. 주말로 일정 잡으실래요? 크레이그가 물었다.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리디아는 경계 어린 눈빛으로 날 잡고 서둘러서 방을 나왔다. 우리는 관리동에 도착할 때까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시간 낭비였어. 리디아가 말했다. 나도 동의하는 바이긴 해. 하지만 백화, 제발 저 헛소리에 넘어갔다는 말은 하지 말아줄래? 그럼 너는 그 방에 있는 게 입 밖으로 내기에는 너무 내가 우스워지는 것 같아서 차마 그 단어를 쉽게 뱉을 수 없었다. 너는 그 방에 있는 게 귀신이 아닌 것 같아? 나도 모르겠어. 근데 모르는 건 아까 걔네도 마찬가지야. 아까 크레이그인가 뭔가 하는 애는 자기가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지도 모르는 것 같던데. 나는 쓰고 있던 후드를 눈 밑까지 잡아당기면서 관리동 데스크로 향했다. 내가 정리해줄게. 리디아가 말했다. 아까 걔네들은 고스트버스터즈 흉내내는 거고 우리는 엑소시스트에 직접 출연하는 상황이라고. 알았어. 한숨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계속 남자친구 방에서 자면서 방 배정될 때까지 기다려? 그냥 다 끝났으면 좋겠어. 리디아가 팔짱을 끼고 정면을 응시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행여 733호 옆방에 사는 게 무섭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명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다. 아무튼 낮에는 괜찮을 것 같고 밤에만 그 방에 혼자 안 있으면 별로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 우리 방이 귀신 사는 방이랑 붙어있는 것 뿐이지 귀신 방은 아니니까. 그리고 방 배정도 곧 나올 거야. 시간을 확인했다. 미친, 벌써 2시 다 됐잖아. 나 가봐야겠다. 이번에 마이크가 시그마 치 모임에 들어가게 됐는데
오늘 입회하는 날이거든. 아, 맞네. 되게 서둘러서 가입했었지. 데스크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우리를 향해 손짓했다. 벌써 우리 차례까지 왔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니. 뭐라 그러는지 듣고 나중에 알려줘. 리디아가 나가면서 내게 말했다. 내가 다가가자 데스크에 앉은 학생이 미심쩍은 눈으로 날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저... 라일리동 734호 변경 시청한 학생이죠? 단숨에 허를 찔렸다. 네, 지금 그 방에 살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쩌다 보니 대화하는 걸 엿들었어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책상에 당신 파일이 있는 걸 봤거든요. 왜 방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쳤다. 그럴싸한 변명으로 둘러댈 힘도 없었다. 왜냐고요? 분명 공실이라고 했었던 옆방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저랑 친구 둘 다 너무 무섭거든요. 이상한 소음이나 속삭임에 노크 소리도 들려요. 하루는 그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네. 733호 말이죠? 네. 문 밑으로 봤거든요. 분명히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여학생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날 바라보더니 별 의미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방 배정 전이지만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게 메모 남겨둘게요. 하지만 당장은 이동이 불가능해요. 지금은 남은 방이 없거든요.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전 앨리스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라일리동에서 있었던 자살 사건 관련해서 조사를 좀 했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거창하게 도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황 파악에 실마리가 잡힐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내가 머뭇대며 물었다. 그럼요. 제 방은 테일러동 310호예요. 오늘 4시 정도면 방에 있으니까 한번 오세요. 고마워요. 안 그래도 도움이 필요해서 초현실 동아리 들렀다가 오는 길이었거든요. 아휴, 거기는 말도 말아요. 앨리스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아휴, 그러게요. 아무튼 4시쯤 봐요, 그럼. 좋아요. 앨리스가 미소로 대답했다. 약속보다 테일러동에 조금 일찍 도착했지만 다행히 앨리스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날 나와 리디아가 겪은 일을 누군가에게 2번째로 들려주게 되었다. 앨리스는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다. 물론 나의 대답은 그녀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내가 얘기를 마치자 앨리스가 뒤로 기대앉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앨리스가 고개를 저었다.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진짜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거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지금 들은 내용은 전부 사실이에요. 지금은 방에 가면 어때요? 밤에는 그 근처에도 안 가지만 낮에 가보면 벽 긁는 소리라든가 매우 조용하게 속삭이는 소리 같은 게 나요. 가끔 창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도 나고요. 그것도 해가 존나 쨍쨍한 대낮에요. 하지만 밖에서 보이는 창문은 항상 열린 상태고요. 앨리스가 고개를 주걱거렸다. 일단 2분이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상황이 이상하고 2사람은 피해자이긴 하지만요. 뭐 당장은 733호를 멀리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 말에 코웃음이 나왔다. 말이라고 해요? 절대 안 가죠. 당신도 믿으리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존재는 굉장히 교묘한 녀석이에요. 아주 영악하죠. 사기꾼이랄까요? 당신보다도 더 똑똑하죠.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진 않을게요. 그럼요. 정체가 뭘까요? 아주 오래되고 사악한 것이죠. 나는 앨리스의 말을 허투루 들으며 방을 살폈다. 들어올 때만 해도 방이 어떤지 둘러볼 여유는 없었지만 지금 보니 앨리스가 오컬트에 단순히 관심이 있다 라고 말한 건 상당히 절제된 표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굳이 그 방에 억지로 들어가게 될 상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언젠가는 그 방에 들어가는 걸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상대하는 그 존재 벌써 5명을 죽였거든요. 5명이요? 3명이 아니라요? 네. 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제가 하는 것만큼 깊게 조사해보진 않으니까요. 보자. 1961년에 엘렌 번햄이 창문에서 투신했어요. 그 여자가 처음이었죠. 다음은 테드 콜린스워스가 1968년에 자살했네요. 이 남자도 투신했고요. 1975년에는 마리 사그리그가 목을 맸고요. 에린 머피라는 사람은 1979년에 투신했어요. 마지막으로 1992년에 에릭 도스튼이 목을 맸고요. 5건이나 자살했다니. 아니, 학교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기숙사를 개방한대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창고로 쓰는 중이고.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몇 해마다 한 번씩 사건을 기억하는 모든 학생들이 졸업할 때쯤 다시 그 방을 개방했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도래하기도 훨씬 전이었으니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은 자살에 대해서 알 턱이 없었죠. 하지만 마지막 자살자였던 에릭 도스튼 이후로 학교는 북쪽 동 7층을 폐쇄해버리고 남쪽 동에 방을 더 만들었죠. 그 존재가 원하는 게 뭘까요? 앨리스가 어깨를 으쓱였다. 혼돈, 죽음, 영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존재가 뭔지조차 모르겠는걸요.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진 건 뭐예요? 그 존재는 방에 묶여있는 것 같아요. 방 이외의 공간에서는 힘이 한없이 약해지는 것 같고요. 자살자들 모두 사망 당시 그 방에 홀로 있었어요. 그 존재는 사기꾼 같은 녀석이에요. 이 정도가 전부예요. 이걸로는 부족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자살자들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아는 건 모든 내용이 증거 파일에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발견됐을 때 당시의 정서상으로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사진이나 글과 함께 발견됐다고 해요. 그 내용이 너무 끔찍하고 사악해서 보기만 해도 신체적으로 아프게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자살한 사람들이 그린 거겠죠? 글도 그렇고요. 네, 그 방에 있는 존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들을 미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오싹하네요. 혹시 방에 축복을 내려줄 사람은 찾아봤어요? 신이요? 신을 모셔오기는 힘들 것 같은데 뭐 신부나 목사 같은 건 어때요? 지금 구마의식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자 앨리스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죠. 70년대에 돌았던 소문으로는 이 모든 시발점이 1961년에 장난으로 했었던
위자보드 게임이 걷잡을 수 없이 잘못되어서 라고 하니까요. 정말요? 그건 그냥 게임 아니에요? 60년대에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건 그냥 소문이고요. 캠퍼스 내에서 이 이야기를 알 만한 사람은 아마 관리동에 있는 톰 모엔 뿐일 거예요. 전에 얘기나 해보려고 했는데 만나길 거부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1961년에 여길 다녔어요? 네, 게다가 라일리동에 살았죠. 그럼 그 사람을 만나봐야겠네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지. 안 그랬다가는 앞으로 영영 평범하게 못 살 것 같거든요. 캠퍼스에서 쫓아다녀 볼 수는 있겠네요. 내일 만나볼까요? 시도나 해보죠.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모엔 씨를 만날 수는 없었다.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맞춰서 그를 찾아갔지만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피해 도망쳤다. 굳이 더 보지 않아도 이 노인네가 우리를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었다. 리디아와 나는 계속 외박하는 바람에 서로를 볼 시간이 확 줄어들었다. 나는 하루에 2번씩 방을 찾았다.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733호는 대부분 잠잠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영 불편했다. 항상 벽 너머에 무언가가 벽을 뚫고 날 지켜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폭풍 전야라는 게 이런 느낌일까? 할로윈을 앞둔 목요일. 나는 저녁에 씻기 위해 잠시 방에 들렀다. 평소 방에 들르는 것보단 훨씬 늦은 시간이었다. 그날 오후에 리디아를 만났었는데 졸업까지 입을 옷을 마이크 방에 다 갖다 뒀단다. 그래서 앞으로 기숙사 방은 나 혼자만 들르게 될 것 같았다. 혹시 몰라서 조금 떨어진 샤워실에서 씻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방으로 향했다. 30분 뒤에 이안과 만나서 파티에 참석하기로 했었고 최대한 이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공기를 짓누르는 정적 때문에 더 불안해진 마음을 떨치려고 오디오에 아이팟을 연결해 음악을 재생했다.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머리카락을 말리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에 볼륨을 주고 싶어서 머리를 앞으로 말리던 중이었다. 머리를 들고 드라이기를 끄는 순간 방을 찾아온 정적을 눈치챘다. 하지만 무언가가 더 있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은 내 방이 아니었다. 거울에 반사되어 내 뒤로 보이는 낡고 먼지 쌓인 침대와 커다란 창문은 733호의 것이었다. 두려워진 나는 내가 있는 곳이 내 방이 맞는지 뒤를 돌아서 확인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보이는 곳은 여전히 733호 내부였다. 거울 속 내 뒤에서 무언가가 살짝 움직이는 걸 본 순간 나는 그대로 방을 뛰쳐나갔다. 핸드백과 핸드폰을 낚아채 밖으로 나가면서 문을 쾅 닫아버렸다.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앨리스에게 연락했다.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앨리스가 전화를 받자마자 쏟아냈다. 다시는 저 방에 안 갈 거야. 절대로 안 갈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나는 방금 있었던 일을 말했다. 맙소사,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앨리스가 물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는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1961년에 여기 다녔던 사람의 톰 모엔 한 명뿐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은 그 사람뿐이에요. 내일 아침 출근하는 걸 기다렸다가 잡아볼까요?
구석으로 몰고 말해줄 때까지 못 가게 붙들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사람 근무표를 가지고 있는데 오전 6시 반에 출근해요. 안뜰에 있는 스타벅스 앞에서 만나기로 할까요? 좋아요. 7시 반에 수업이 있긴 하지만 째죠 뭐. 좋아요. 그럼 내일 봐요. 파티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파티에 간다는 사실이 좋았다.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이안에게 술을 부탁했다. 술이 약했던 나였기에 이안은 나에게 눈을 부라렸다. 이안이 날 이상하게 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들려주기로 했다. 내 이야기를 들은 이안이 스카치와 콜라를 섞어서 갖다 줬다. 그 잔을 시작으로 엄청나게 마셨던 것 같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담배가 땡겨서 잠깐 밖으로 나간 김에 핸드폰을 확인했다. 오후 11시 4분에 리디아가 나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백아, 나야. 마이크랑 존나 싸웠거든. 아니, 걔가 그러는데 그 망할 사교 동아리 모임에서 올해 할로윈에 새로 가입한 신입생들을 자살방에서 하룻밤 재운다고 했다는 거야. 우리 층에 있는 거기. 난 이제 못 견디겠어. 어떻게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면서도 그걸 하겠다고 할 수가 있냐고. 이제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우리가 겪은 733호 사건들이 사실 자기 동아리가 계획해왔던 거라고 하는 거야. 미리 할로윈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만든 거라나 뭐라나 정말 어이가 없. 종료 버튼을 누르고 가방에 핸드폰을 던졌다. 리디아가 화를 내는 게 당연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지. 나는 이안을 찾아가 방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갑자기 스트레스가 치솟았고 너무 피곤한 데다가 취기까지 올라왔다. 오전 6시에 알람이 울리자 나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일어났다. 전날 밤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캠퍼스 안뜰로 향했다. 먼저 도착한 앨리스의 손에 블랙커피가 들려 있었다. 아무래도 커피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앨리스가 웃으면서 말했다. 어떻게 알았어요? 문자 보낸 거 보고요.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네, 새벽 1시였나 시그마치 얘기하던데. 세상에, 그랬구나. 나는 선글라스를 치켜 세우고 후드로 얼굴을 가려버렸다. 거기에 가입한 남학생은 다 머저리예요. 그때 내가 733호에 있는 존재가 교활하다고 했었죠? 만약에 그 존재가 당신과 친구를 괴롭혔던 게 733호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733호에 들어가 보게 호기심을 만들게 하려고 짜놓은 판이었다면? 수년간 들어간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존재가 얼마나 배고픈 상태일지 상상이나 돼요? 설마 진짜로 위험하겠어요? 관리동 건물 앞 계단에 앉으면서 말했다. 네, 사실 733호의 유일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망 당시 홀로 남겨졌었던 자살자들이니까요. 그렇다면 시그마치의 신입생들이 한 번에 몰려가면 위험도 그만큼 반감되겠네요. 이론적으론 그래요. 존재의 정체를 알았다면 정보도 더 많았겠지만요. 게다가 그것의 근원을 알아야지 존재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모엔 씨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 도착해요? 사실 20분 전에 이미 왔더라고요. 앨리스가 침울하게 대답했다. 그 후로 30분을 더 기다린 우리는
결국 모엔 씨가 늘 그래왔듯 우리를 피해 들어갔다는 걸 인정하기로 했다. 그래도 그냥 갈 수는 없어서 만날 약속이라도 할 수 없을까 싶어 사무실을 들르기로 했다. 관리 부서실에 있는 여직원이 차가운 눈길로 우리를 쳐다봤다. 톰은 오늘 안 나올 거예요. 아니, 관련된 사안으로는 언제라도 시간을 내줄 수 없을 거예요. 어제 그만뒀거든요. 이제 학생들이 괴롭히지도 못하게 됐네요. 괴롭힌 거 아니거든요. 내가 말했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앨리스가 덧붙였다. 하여튼 모엔 씨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직원은 조롱하듯 말하더니 자리를 떴다. 아씨, 이제 어떡하죠? 내가 물었다. 톰 모엔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데. 앨리스, 젠장, 난 이제 그 방에 절대 안 갈 거예요. 그럼 다행이고요. 이번에 방 배정 승인이 났거든요. 진짜요? 네, 오늘 오전에 교내 메일로 승인 났다고 왔더라고요. 당신은 모턴동으로, 리디아는 틴슬리동으로 배정됐어요. 아, 정말 다행이다.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734호에는 아무도 배정하지 말아달라고 따로 요청도 해놨고요. 와, 진짜 고마워요. 하지만 이사는 월요일에나 가능할 거예요. 이제 끝이 보이니까 괜찮아요. 주말 한 번만 더 버티면 되는걸요. 리디아한테도 전해줘야겠어요. 핸드폰을 열어 리디아의 번호를 찾으려던 나는 음성 메시지함에 빨간색으로 1이 떠있는 것을 발견했다. 재생을 누르자 지난밤에 듣다만 리디아의 메시지가 이어서 재생됐다. 어이가 없어. 마이크의 얼굴도 얼마나 멍청하게 보이는지.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나 그냥 기숙사 가려고. 내 걱정은 하지마. 괜찮을 거야. 옆방에서 아무리 지랄이 나도 나 지금은 만취해서 괜찮을 거야. 그냥 지금 존나 화가 나. 대가리에 똥만 찬 마이크를 볼 바에는 차라리 병신 베스를 상대하고 말지. 내일 술 먹자. 사랑해. 메시지는 그렇게 끝났다. 좆됐다. 앨리스가 의아한 듯 날 쳐다봤다. 리디아가 기숙사에서 잤대요. 내 말에 앨리스가 움찔하는 게 느껴졌다. 괜찮은 거죠? 733호에 들어가지만 않았다면요. 아마 안 들어갔을 거예요. 항상 열려있던 733호의 창문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아마 들어가고 싶었어도 고소공포증이 심한 리디아는 열려있는 창문이 무서워서 못 들어갔으리라. 좋아요. 어쨌든 지금 당장 할 게 없으니까 도서관에 가서 신학책이라도 찾아볼래요? 이 시간에 연구실이라고 해봤자 도서관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내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어차피 다음 수업의 시작은 10시였다. 도서관 반납 데스크에 앉아있는 여성은 아무리 봐도 1000살은 넘었을 것 같았다. 스테이블리 부인의 눈은 작고 촉촉했으며 피부는 녹아내린 것처럼 보였다. 그래도 겉모습과는 달리 친절하고 똑똑한 그녀는 우리를 악마 연구와 관련된 서적으로 곧장 안내해 주었다. 물론 호기심 어린 눈빛은 덤이었다. 관련 서적은 많지 않았다. 닥치는 대로 읽었지만 대부분 관련이 없거나 외국어로 된 것이 전부였다. 30분 후, 우리는 다시 데스크로 향했다. 혹시 오컬트랑 관련된 서적도 있어요?
오컬트, 보자. 스테이플리 부인이 말끝을 흐렸다. 아, 있네요. 참고서적 모아둔 칸 왼쪽으로 가면 돼요. 감사합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해요. 숙취 때문에 국제도서 분류법을 당초에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내가 말했다. 아무래도 우리 생김새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인데요. 안내받은 쪽으로 향하면서 앨리스가 속삭였다. 우리 생긴 게요? 아니면 우리가 찾는 주제가요? 둘 다 아닌 것 같네요. 1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우리는 다시 데스크 앞에 있었다. 우리가 다가가는 모습을 본 스테이플리 부인의 눈이 가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슬슬 짜증이 나는 모양이었다. 저기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교령에 관련 서적이나 위자보드 같은... 이보세요, 학생들. 스테이플리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안경 너머로 우리를 보며 말했다. 지금 하고 있는 도서 검색이 수업을 목적으로 찾는 것이었으면 좋겠군요. 맞아요. 내가 대답했다. 아니에요. 앨리스의 대답이 동시에 나왔다. 개인적인 조사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조사? 어떤 조사 때문에 그러죠? 아, 저기요. 저희가 위자보드 가지고 뭘 하려는 건 아니고요. 내가 대답했다. 다행이군요. 스테이플리 부인이 주름 잡힌 바지를 펴더니 다시 앉으면서 말했다. 이곳에서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게 둘 수는 없으니까요. 또요? 앨리스가 놓치지 않고 물었다. 그러자 부인의 표정이 눈에 띄게 어색해지면서 불편하게 주변의 책을 정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교령회와 관련된 서적이 아마... 스테이플리 부인, 우리는 1961년에 라일리동에서 있었던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요. 앨리스가 부인의 말을 끊고 말했다. 그 후에 있었던 일까지 전부 다요. 그 일은 다 알려진 사건이 아닌가요? 그 방에서 학생 하나가 자살했었죠.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캠퍼스에서 전혀 없는 일도 아니니까요. 5명이죠. 내가 그녀의 말을 정정했다. 부인도 알고 계시죠? 갑자기 앨리스가 속사포로 말하기 시작했다. 보아하니 부인도 그 얘기를 빠삭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부탁할게요. 제발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알면 끝낼 수도 있을 거라고요. 끝낸다고? 스테이플리 부인의 목소리가 한결 잦아들면서 동시에 확고해졌다. 건방 떨지 말아요, 학생. 학생이 끝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 방에선 언제나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 고리를 끊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 근처로 얼씬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건지 알기만 한다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그 일에 연루됐던 사람들은 이제 너무 나이가 들었거나 세상을 뜨고 없죠. 그냥 그 방을 멀리해요. 전공에나 집중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데스크 위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번에 저랑 제 친구가 그 옆방에 살게 됐거든요. 부인은 예전에 있었던 사건을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는 아니라서요. 그 방이 매번 똑똑하게 상기시켜주거든요. 학생, 난 절대로 잊지 못한다오. 스테이플리 부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내 친구 엘렌이 그 방의 가장 첫 번째 피해자였죠.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작은 창문 밖으로 몸을 빼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차가운 창턱에 맨발로 올라가 서더니
7층에서 뛰어내렸죠. 앨리스가 한숨을 쉬었다. 정말 유감입니다. 몰랐어요. 그래요. 이건 오래된 상처니까요. 학생, 자, 그럼 어서 가서 방 변경 요청을 하도록 해요. 누구도 그 건물의 7층에 살면 안 돼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예요. 앨리스가 다시 한숨을 쉬었지만 이번에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다. 여기서 더 알아낼 건 없으리라. 그래도 꽤 큰 소득이 있었다. 그나마 관련된 정보를 조금이나마 얻지 않았는가? 앨리스가 가는 걸 보고 따라가려고 했지만 내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언가 거슬렸다. 사소하지만 강렬한 단어 하나가 스테이플리 부인의 이야기에 숨어 있다. 그 단어 하나가 문득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다. 스테이플리 부인. 데스크에 앉아있는 지친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왜 733호에 달린 창문을 작다고 표현하셨어요? 제가 봤던 733호의 창문은 적어도 1.5m는 좋게 넘어 보이던데요. 학생, 아무래도 제일 끝에 있는 방이랑 착각하는 것 같은데 창문이 넓은 그 방은 창고예요. 733호는 창고 옆에 있는 방이죠. 그럴 리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말을 더듬었다. 그 옆방은 734호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734호죠. 남쪽에 동을 하나 더 지으면서 방 번호가 하나씩 밀렸거든요. 맙소사. 갑자기 몸에 열이 확 오르면서 어지러워졌다. 시발, 개새끼들. 내 옆에 서 있는 앨리스가 창백하게 질린 채로 속삭였다. 리디아가 위험해. 우리는 캠퍼스를 전력 질주했다. 잠이 덜 깬 눈으로 아침 수업을 들으러 가는 학생들 몇 명이 우리를 봤을 것이다. 드디어 시야에 라일리동이 들어오자 피가 차갑게 굳는 느낌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다리가 휘청거렸다. 우리가 서 있는 방향에서 보이는 창고의 창문은 닫혀 있었다. 그 창문이 닫혀 있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그리고 우리 방의 기숙사 창문이 열려 있었다. 우리 방은 리디아랑 내가 창문을 항상 닫아놓기로 약속했던 방이죠. 어그부츠를 신고 라떼를 홀짝 거리며 방금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학생들을 마구 밀치고 로비를 질주했다. 엘리베이터 버튼 7을 눌렀지만 어째서인지 평소보다 문이 더 천천히 닫히는 기분이었다. 올라가는 동안 벽에 기대 숨을 고르려고 애썼다. 앨리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시발, 나도 모르겠다고. 리디아가 그 방에서 혼자서 밤을 보냈단 말이에요. 앨리스, 그 방에서. 그 말에 앨리스가 고개를 저었지만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마침내 도착한 7층 복도는 고요하고 휑했다. 나는 곧장 내 방으로 향했고 앨리스가 내 뒤를 바짝 쫓았다. 코너를 돌아 기숙사 방문이 잠겨있지 않기를 바라며 열었다. 다행히 문은 열려 있었다. 리디아가 날 쳐다봤다. 그리고 숨 쉴 수조차 없던 그 잠깐의 순간,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는 리디아의 얼굴에 잔혹한 희망의 빛이 한 줄기 서렸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바로 다음 순간 리디아는 몸을 기울였고 그대로 추락했다. 리디아는
바닥을 칠 때까지 비명을 멈추지 않았다. 앨리스가 조금 전 리디아가 딛고 서 있던 창턱으로 달려갔으나 나는 옴짝달싹도 할 수 없었다. 앨리스가 창밖을 내다보는 순간 아래에서는 또 다른 비명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앨리스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방 안으로 고개를 돌렸다. 귀신이라도 본 듯 창백하게 질린 얼굴은 이미 눈물 범벅이었다. 도로 위로 산산이 조각난 내 친구의 몸뚱아리를 발견한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서 밖에서 들리는 비명 역시 더 커졌다. 나는 옷장에 몸을 기댄 채 바닥에 쓰러졌다. 투신이라니. 고소공포증이 심한 리디아는 절대로 투신만큼은 하지 않을 아이였다. 아무 생각 없이 바닥에 흐트러져 있는 그림 중 하나를 집었다. 리디아의 어머니의 그림이었다. 어머니 역시 돌아가셨었다. 다른 그림을 집었다. 리디아의 여동생, 역시 고인이었다. 바닥에는 온통 그런 그림뿐이었다. 지난밤 리디아는 그림을 그리느라 바빴던 모양이다. 어떤 사진을 보고 그렸는지는 설명해 줄 수 없다. 재능이 뛰어났던 리디아였다. 나는 그녀의 작품을 몇 점 채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토해버렸다. 아까 나왔던 그 예술학도가 리디아였군요. 법학도가 나고. 앨리스는 누군가를 향해 복도에 외치는 중이었다. 하지만 방을 채우는 높은 끽끽거리는 소리 때문에 그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종이 한 장이 옷장 문 틈새로 나와서 나에게로 밀려왔다. 종이를 들어 잠시 그 내용을 확인했다. 또 혼자가 됐네요. 나 혼자. 그 종이 역시 리디아가 그린 그림이었지만 바닥에 있던 그림과는 달랐다. 그것은 내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보이는 옷장을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 속 옷장의 문틈으로 어떤 존재가 어둠 속에서 바깥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종이를 내려놓고 옷장을 관찰했다. 옷장 문은 그림처럼 실제로 약간 열려 있었다. 눈을 찌푸려 안을 확인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날 응시하는 긴 얼굴선을 확인하는 순간 앨리스가 나를 붙잡아 일으켰다. 당장 나가야 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 후로 나는 그 방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다. 부모님이 오셔서 내 짐을 다 뺐고 남은 학기는 캠퍼스 밖에 얻은 방에서 지냈다. 봄학기에 다른 주에 있는 학교로 이전 신청해서 그곳에서 학위를 땄다. 매일 밤 나는 리디아가 그 작은 창문 밖으로 나가는 꿈을 꾼다. 차가운 창턱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그녀. 앞에 놓인 끔찍한 공허와 그녀의 여린 몸뚱아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상태로 나는 7층 위에서 밑을 바라보는 리디아를,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끔찍한 운명을 마주하는 리디아를 본다. 익숙한 리디아의 얼굴에 엄청난 공포가 서리는 것을 본다. 살 날이 더 많았지만 이제 몇 초밖에 남지 않았음을 깨닫기라도 한 것인지 고동치는 그녀의 심장 소리가 들린다. 리디아가 나를 돌아본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추락하는 것을 본다. 그날 이후 9년이 흘렀다. 새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나는 숙소관리센터에 연락해서 신입생 배정이 어느 동으로 됐는지 확인한다. 라일리 동은 언제나 개방된다. 하지만 7층은 폐쇄됐다.
올해는 사는 것도 일도 바빠서 평소보다 연락이 늦어졌다. 전화 대기도 길었다. 숙소 관리 사무실입니다. 드디어 받은 남자 직원이 말했다. 라일리동 여분 숙소 문의하셨죠? 네, 맞아요. 올해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라일리동도 대기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으셨어요. 확답은 못 드리지만 자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오전에 새로 승인이 나서요. 무슨 승인이요? 내가 느릿하게 물었다. 올해 라일리동 7층을 다시 개방하거든요. 여기까지였어요. 제목 733호 레딧에 올라온 소설이었어요. 어때요? 되게 재밌지 않았나요? 중간에 막 그 733호가 호수가 바뀌면서 내가 살고 있던 그 방이 733호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것도 좀 소름 돋았고요. 또 몇 년 동안 7층을 폐쇄했다가 학생들이 졸업하고 잊을 때쯤 되니까 다시 7층을 오픈하기로 승인한 것도 좀 소름 돋았고, 하여튼 재밌었어요. 외국 소설은 또 약간 색다른 맛이 있죠. 미자보드 막 이런 거 나오고요. 우리나라 소설 무서운 것들은 보면은 막 무당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읽어주는 예니밍 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스습.